국밥집 주인이 우리 집 며느리라고? 절대 안 돼. 차라리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저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 청수그룹의 회장 윤강호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처음 본 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국밥집 주인, 고졸, 부모도 없는 여자. 제 아들이 2년 동안 만나온 사람의 정체였습니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저는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 무료로 끝까지 들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봄 오후였습니다. 청수그룹 본사 63제 회장실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34, 제 피를 이은 유일한 후계자. 늘 침착하던 아들이 그날따라 입술을 세게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번 인수합병을 지휘하고 수조 원 계약서를 처리해 온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협상보다 더 불길했고 더 두려웠습니다. 말해봐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결혼, 그래, 나이도 찼지. 재벌가끼리 혼사 이야기도 여러 군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재계 명문가 따님들, 유학파, 의사, 변호사.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누구냐? 아들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대림동에서 국밥집을 하는 사람입니다. 29, 김은혜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밥집? 내 입에서 저도 모르게 웃음 같은 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우리 집 며느리? 지금 장난하냐? 아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단단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2년 동안 진지하게 만났습니다. 은혜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2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그런 여자를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한테 말 안 했다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고개 들어라. 학력은, 집안은, 부모는 뭐 하시는데?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하셨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연락이 안 됩니다. 고졸, 이혼 가정, 부모와 연 끊김.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면서 국밥집, 고졸, 부모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라고?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대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은혜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아들 앞에 던졌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거기 가서 상담부터 받아라. 넌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한 번만 직접 만나보세요. 그러면 분명 생각이 바뀔 겁니다. 나가 봐라.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장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가슴 속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아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습니다. 나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래, 확인해 보자. 김은혜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돈을 노리는 건지, 정말 그런 인간적인 가치가 있는지. 저는 다음 날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여기 사설 탐정 연락처 있지? 대상은 김은혜, 29, 대림동 국밥집 사장. 가족,
학력, 재산, 인간관계 전부 다 조사해와 4일 뒤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봉투를 찢었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혜 1996년 7월 15일생. 부모 12살 때 이혼 후 실종. 외가 할머니 집에서 생활. 할머니 사망 후 친척 집 전전. 16살부터 식당 아르바이트 시작.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5년간 모은 돈 2천만 원. 대출 3천만 원을 더해 23살의 작은 국밥집 인수. 재산 항목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통장 잔고 3만 원. 대출 잔액 1,500만 원. 월세 200만 원. 월 평균 순이익 약 100만 원.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돈 가지고 우리 집 며느리? 너무 뻔하지 않나? 가난한 사람이 재벌가와 결혼을 원한다. 이유는 하나뿐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인간관계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 거의 없음. 주말 포함 대부분 가게에서 보냄. 취미 모임 없음. 연애 경험 현재 교제 중인 윤도현 1명. 저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그래, 담나. 연애 한 번 안 하다가 재벌 아들이랑 처음 사귀게 됐다. 이게 우연이라고?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신분 상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보고서를 아들 앞에 내던졌습니다. 봐라, 이게 내가 그토록 감싸는 여자의 현실이다. 통장에 500만 원, 빚에, 월세에, 아르바이트 인생. 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 아들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보고서엔 하나가 빠졌습니다. 은혜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건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보지 뭐. 하지만 내 방식대로 본다. 그 다음 날 저는 30년은 된 듯한 낡은 작업복과 해진 운동화를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녁 회장실에서 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재벌 회장이 아니라 어깨가 굽고 옷에 때가 잔뜩 묻은 냄새나는 늙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차림으로 국밥집에 들어가면 그 여자가 어떻게 나를 대할까? 더럽다고, 손님들 보기에 안 좋다고 내쫓는지, 아니면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봐줄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림동 따뜻한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 희미한 불빛. 하지만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따뜻한 공기와 국물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손님들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꽂혔습니다. 코를 찡그리는 사람도 있었고 옆자리로 몸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뒤로 질끈 묶은 여자. 땀에 젖은 머리카락,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김은혜였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잠시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구석 자리 비어 있어요. 그쪽으로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눈살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한 명의 손님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일어서며 말을 했습니다. 저쪽으로 옮겨도 되죠? 냄새 때문이라는 걸 저도 김은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김은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쪽이 더 따뜻해요.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국밥이 제일 잘 나가요. 내가 가진 돈을 모를 텐데 고기 듬뿍 들어간 국밥을
제일 잘 나간다며 추천하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국밥 하나만 주세요. 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팔에 긴 화상,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고 굽은 흉터가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16살, 식당 서빙 중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쓰고 생긴 화상. 조금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고기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손을 떨며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은 놀라웠습니다. 진하고 깊었습니다. 정말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김은혜는 다른 손님들 물을 채워주고 김치를 채워주고 허리가 불편한 할머니 앞에서는 무릎까지 꿇어 수저를 주었습니다. 영업끝 무렵 가게에는 저와 몇 명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김은혜가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다 드셨어요? 맛있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짧게만 답했습니다. 혹시 밖에 추운데요. 조금 더 있다가 가셔도 괜찮아요. 따뜻한데 좀 앉아 계세요. 영업 끝났는데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꼴을 한 노인에게 자리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친절했다고 사람 좋다고 믿을 순 없지. 스스로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또 갔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이번엔 손님이 더 많았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이는 김은혜의 모습을 한참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국물이 짜. 이게 국밥이야. 소금물이야.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일부러 소리를 키우며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국물이 튀고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김은혜가 바로 뛰어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해드릴게요. 이게 장난이야? 장사 이렇게 할 거야? 남자는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눈길로 쳐다봤습니다. 김은혜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끝까지 허리를 굽힌 채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음식값은 안 받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조용히 나가 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 식사에 방해가 됩니다.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옆 테이블 아저씨가 나서서 야, 그만하고 나가. 여기서 이러지 마. 라고 하자 진상 손님은 욕을 몇 마디 하고 나갔습니다. 국밥이 조금 식어 있던 제 앞에도 김은혜가 와서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죄송해요. 국물 더 데워 드릴까요?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수저를 떨어뜨리며 고개를 푹 떨구셨습니다.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분 이상해요. 누군가 소리쳤고 김은혜가 다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들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은혜는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죠?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숨이 약해요. 주소는. 전화를 끊고 바로 할아버지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김은혜는 작은 몸으로 할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포개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팔은 이미 얼얼해 보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심폐소생술 하셨어요? 제가요. 김은혜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큰 도움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김은혜는 잠시 고민하더니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가게는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 쌓여 있고 테이블 어질러져 있고 계산도 안 끝났습니다. 하지만 김은혜는 돈도 가게도 뒤로 하고 그냥 할아버지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산대 근처에 놓인 펜과 수첩을 봤습니다. 오늘 장사 여기서 끊기는 겁니다. 하루 매출의 절반은 날아갔겠죠. 그럼에도 아무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앞 의자에 김은혜가 축 처진 어깨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계속 기도하듯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가까스로 고비는 넘겼습니다. 심폐소생술이 빨랐던 게 정말 컸어요. 김은혜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 제 눈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영업시간은 끝나 있었습니다. 불 꺼진 가게 안에서 김은혜 혼자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바닥에 주저앉아 잠깐 울더니 다시 일어나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유리창 밖에서 보고 있던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돈을 노리는 여자일까? 그 다음 토요일, 저는 새벽부터 그 국밥집 앞에 나가 봤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인데도 가게 앞에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 허술한 옷차림, 1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김은혜가 두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들어오세요. 오늘도 따뜻하게 준비해놨어요. 가게 안은 금세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어르신들 앞에 국밥이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은혜는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고기 조금 더 넣었어요.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르신들 누구도 계산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은혜의 인사를 받으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대로 가서 물었습니다. 저분들 계산은요? 김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은 우리 동네 어르신들 무료날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드시라고요. 제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료. 매주. 저는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을 했습니다. 한 그릇에 재료비만 해도 꽤 될 텐데 지금 들어온 어르신이 10명 넘었습니다. 한 달이면 수십 그릇, 1년이면 수백 그릇. 통장에 500만 원 있는 사람이 이 짓을 매주 한다고요? 그때 한 할머니가 김은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은혜야, 미안하다. 너도 벌기 힘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얻어먹기만 해서 이 안에서 못 오겠다. 그러자 김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어렸을 때 어떤 아주머니한테 국밥 한 그릇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따뜻한 밥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나도 나중에 어른 되면 꼭 누군가에게 국밥 한 그릇 대접하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 이 시간 제일 행복해요. 12살에 버려진 아이가 국밥 한 그릇으로 살아났고 이제는 그 국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날 가게 문 앞 골목에서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재벌그룹 회장 윤강호가 아니라 그저 한 늙은 남자로 서서 말입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회사 일보다 국밥집 생각이 더 컸습니다. 결국 다시 김은혜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멀쩡한 정장을 입고 제 본 모습으로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가게 문이 열리고 때쯤 돼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임대료
3달 밀렸어. 이번 달 말까지 안 내면 계약 해지야.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은혜는 두 손을 맞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번 달 안에는 꼭 맞출게요. 건물주는 비웃었습니다. 무료 국밥 같은 거 그만하고 장사나 제대로 해. 자선 사업하려면 내 돈으로 집 사서 하든가.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건물주가 나가고 나서 김은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일어나 걸레를 들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김은혜가 놀라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 저번에 오셨던 김은혜는 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12살 때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주셨어요. 그 한 그릇 때문에 살았어요. 그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나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면서 살자. 그게 제 꿈이었어요. 김은혜는 팔에 난 화상 자국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처요. 16살 때 식당에서 일하다 생긴 거예요. 국밥 그릇이 통째로 쏟아졌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그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돈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재산, 학벌, 배경. 그것만이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통장에 500만 원 있는 여자를, 국밥집 여자를 멸시하고 의심하고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청수그룹 윤강호입니다. 대림동 그 건물 매각 의향 있으십니까? 건물주는 깜짝 놀라 바로 매매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조건으로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김은혜에게 건물주가 바뀐 걸 절대 말하지 말 것. 둘째, 밀린 임대료는 제가 모두 대신 내고 받은 척할 것. 셋째, 임대료는 당분간 올리지 말 것. 그렇게 국밥집이 있는 작은 건물 하나가 제 소유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일주일 뒤 상견례하자. 은혜 씨를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버지? 하지만 나도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 일주일 후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 개인룸, 꽃이 놓인 테이블,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 제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김은혜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앞치마만 두르던 모습과 달리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일어나자 김은혜의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때 그 노숙자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 노인 저였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대통령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제가 그날 김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은혜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국밥집 한다고 무시했습니다. 고졸이라고 깔봤습니다. 부모 없다고 이혼 가정이라고 마음속으로 욕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붙여
당신을 조사했습니다. 통장 잔고, 대출, 월세, 숫자로만 당신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노인 차림으로 찾아갔을 때 당신은 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진상 손님이 소리 지를 때 당신은 장사보다 다른 손님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당신은 돈 대신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나누는 당신을 보면서 저는 제 인생이 부끄러웠습니다. 당신은 통장에 500만 원이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저는 수천억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는 머리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 주세요. 아들이 숨을 멈춘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김은혜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는 해야 조금이나마 죄송한 마음이 덜합니다. 우리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김은혜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버님 같은 분께 떳떳한 며느리가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여기 따뜻한 국밥집 건물 매매 계약서입니다. 이제 임대료 밀려서 쫓겨날 일은 없을 겁니다. 3달치 밀린 임대료도 이미 정리했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국밥 잘 끓여주세요. 김은혜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습니다. 저 공짜로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그럼요.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제 인생에게 내는 사과금입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재벌가답지 않게 소박한 예식장이었고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단골 어르신들,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직원 몇 명, 그리고 가족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김은혜는 팔에 화상 자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살아온 삶의 흔적을 숨기지 않는 며느리. 그 모습이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로 토요일이면 저는 국밥집으로 갑니다. 이제는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물을 따르고 그릇을 나릅니다. 아들이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김은혜가 간을 봅니다.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은혜야, 사위는 국물 좀 짜다. 너는 아직 멀었어. 하하. 그러면 가게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예전에는 이 돈이면 해외 리조트에서 골프 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쓰러졌던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다시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야, 덕분에 나 아직 살아있다. 할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명문가는 돈이 많은 집안이 아닙니다. 국밥 한 그릇을 나눌 줄 아는 집안, 힘없는 사람 옆에 서줄 줄 아는 집안, 가진 걸 내어줄 줄 아는 집안. 이제 제 꿈은 더 이상 제게 순위가 아닙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청수그룹, 아, 그 국밥집 있는 집안, 어르신들 국밥 공짜로 주는 그 집, 그렇게 불린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국밥집 주인이 우리 며느리라고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우리 며느리라서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